이번 강의부터는 어휘 분석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컴파일러는 소스 코드로부터 7개의 페이스 처리를 해서 최종적으로 기계어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7개의 페이스 중에 첫 번째 페이스가 렉시칼 애널리시스고, 우리가 오늘부터 공부할 내용이 바로 이 렉시칼 애널리시스, 어휘 분석에 관한 공부가 되겠습니다. 이 어휘 분석 과정은 소스 코드를 입력으로 받아서 처리를 해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출력이 토큰 스트림이라 했습니다. 자, 결국 렉시칼 애널리시스의 목적은 소스 코드를 입력을 받아서 그 안에 있는 토큰들을 찾아서 출력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토큰을 찾는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관한 공부를 8개 섹션으로 나누어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오늘은 어휘 분석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또 입력 버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입력 버퍼 역할은 소스 코드가, 소스 프로그램이 하드디스크에 들어있거든요.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하면 하드디스크에 저장을 하죠. 그리고 그러면 컴파일러가 하드디스크에 들어있는 소스 코드를 읽어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렉시칼 애널리시스가 문자 단위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때 하드디스크에서 문자를 읽어오기를 말하면 액세스 타임이 엄청나겠죠. 그래서 처리하는 것이 하드디스크에 있는 소스 코드를 블록 단위로 메인 메모리 버퍼에 올려놓고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입력 버퍼링이라고 합니다. 입력 버퍼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는지, 해야 할 수 있는지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토큰의 명세, 토큰을 어떻게 기술할 것인가. 예를 들면 C 코드에는 if라는 토큰, then이라는 토큰, identify라는 토큰, 이런 토큰들이 있죠. 그런 토큰들이 있어요. 그 토큰들을 어떻게 기술을 할 것인가. 여기에 이 기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만큼 효율적으로 기술하느냐에 따라서 다음 실제로 렉시칼 애널리시스, 어휘 분석기를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영향을 미치게 돼요. 효율적일 수 있고 비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규식이라고 하는 특별히 토큰 기술 수식을 하나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규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공부를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토큰의 인식 방법, 천의도, 어휘 분석기, 생성기, 오토마타,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토큰 인식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추후에 공부를 할 거고요. 오늘은 어휘 분석기 역할, 그 다음에 입력 버퍼, 토큰의 명세, 정규식에 대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리뷰를 조금 해보죠.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와 약간 중복됩니다. 자, 이와 같이 소스 코드가 하드디스크에 들어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럼 컴파일러가 하드디스크에 들어있는 이 소스 코드를 읽어야 되겠죠.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은 이와 같이 하드디스크에 들어있는 소스 코드를 메인 메모리 입력 버퍼에 이렇게 카피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입력 버퍼에 있는 문자 하나들을 분석을 해서, 여기까지가 while이라는 토큰이구나. 이건 부호, 그 다음에 식별자라고 하는 토큰이구나. 이런 식으로 찾아내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while이라는 토큰을 찾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부호, 괄호를 찾고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식별자 identifier를 찾아냅니다. 그런데 identifier인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이 Z도 identifier가 되겠죠. 자, 그럴 경우 이 identifier와 이 identifier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컴파일러가 알아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이와 같이 문자열, 스트링을 같이 저장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토큰이라고 하고요. 이것을 렉심이라고 합니다. 조금 뒤에 자세하게 또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드디스크에 들어있는 소스 코드를 버퍼로 읽어드리고 버퍼에 있는 문자열을 하나씩 분석해서 이와 같이 토큰열을 만들죠.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렉시칼 애널리시스가 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다음에 이와 같이 토큰열이 전부 다 분리가 된 다음에는 이와 같이 신텍스 추리를 만들어내죠. 이걸 뭐라고 한다겠죠? 신텍스 애널리시스. 자, 이렇게 하는 과정 전체가 다 렉시칼 애널리시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를 하죠. 자, 또 다른 예를 본다면 여기 지금 이와 같은 소스 코드가 있습니다. 이 소스 코드가 버퍼에 이와 같이 로딩이 되고 다시 이걸 가지고 토큰을 이렇게 만들어내겠죠.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 이 토큰들에 대한 문법적인 구조가 뭔지 구분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 두가 여기서는 뭐라고 찾았냐면 이 두는 두라고 하는 리저브드 워드의 토큰으로 인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뒤에 두라고 하는 리저브드 워드에 대한 규칙에 맞질 않아요. 이것은 마치 두가 배열 이름이고 그 다음에 for가 인덱스고 그 다음에 찾아냈다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두가 두라고 하는 파일문의 리저브드 워드가 아니라 배열의 이름이라는 거죠. 이와 같이 렉시칼 애널리시스에서 토큰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이게 두인지 아니면 두라는 리저브드 워드인지 아니면 변수 이름인지 이와 같이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부분이 렉시칼 애널리시스에서 마주하게 되는 문제점 중에 하나입니다. 어려움 중에 하나라는 얘기죠.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지금부터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렉시칼 애널리시스의 역할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어휘 분석기, 렉시칼 애널라이저, 어휘 분석기와 파서의 구조 그랬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렉시칼 애널라이저가 이 위치에 있고요. 이것을 파서라고 합니다. 파서는 신텍스 애널라이저의 다른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뭐죠? 파서는 문법 구조를 분석하는 것이고 렉시칼 애널라이저는 어휘를 분석하는 것이다. 그러면 실제로 얘가 분석한 어휘는 누가 사용하느냐? 어휘를 분석한다는 얘기는 토큰을 찾아낸다는 얘기죠. 자, 파서가 사용을 합니다. 문법적으로 맞는지 틀리는지를 분석을 하는 파서가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파서가 필요할 때 getToken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해서 그러면 호출하면 얘가 토큰을 찾아서 리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인터랙티브하게 파서와 렉시칼 애널라이저는 토큰을 요청하고 토큰을 받아서 사용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필요하면 심볼 테이블을 통해서 정보를 전달하기도 합니다. 자, 어휘 분석기 역할을 본다면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뭘까요? 토큰을 찾아내는, 토큰을 인식하는 일이죠. 다음에 주석이라든가 아니면 파일 스페이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의미가 없는, 이런 문법적으로 의미가 없는 이런 정보들은 전부 다 제거를 하죠. 그 다음에 소스 파일의 라인 넘버를 세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컴파일러를 사용하다 보면 에러 메시지를 내주게 되죠. 그런 경우에 몇 번째 라인에 무슨 에러가 있다를 내주게 됩니다. 이런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소스 파일의 라인 넘버도 세워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라인 넘버를 센다는 얘기는 end of line의 코드를 세는 것이죠. 그리고 EOF 같은 경우는 파일의 끝을 지정하는 거고요. 이런 코드들을 분석해서 라인 넘버를 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소스를 카피하는 그런 기능도 가지고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투페이스로 처리하기도 합니다. 뭐냐? 첫 번째에서는 코멘트, 공백 문자 이런 의미 없는, 문법적으로 의미가 없는 이런 내용을 제거하는 과정. 그런 다음에 렉시칼 애널리시스, 다른 토큰들을 모두 인식하는 이런 식으로 두 가지 과정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렉시칼 애널라이저와 파서, 신텍스 애널라이저를 왜 분리해서 컴파일러를 만들었을까? 자, 렉시칼 애널리스트는 토큰을 찾는 모듈이고 파서는 찾아진 토큰들의 문법적 구조를 분석하는 과정이라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설계가 간단해지므로 용이하게 개발이 가능하다. 자, 파서가 하는 역할과 렉시칼 애널라이저가 하는 역할이 매우 복잡합니다. 하나하나가요. 문법을 분석한다는 것도 어렵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형태의 토큰을 찾는다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렉시칼 애널라이저의 알고리즘을 만들면서 동시에 문법적 구조도 같이 구현한다고 한다면 매우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분리를 한 겁니다. 여기서는 어휘를 토큰을 분리하는데 최적의 알고리즘을 구현할 수 하고, 그 다음에 신텍스 애널라이저는 파싱하는데 문법적 구조를 찾아내는데 최적의 알고리즘을 구현할 수 있게, 다른 것들은 고려하지 않고 그곳에만 최적의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것이 뭐냐? 렉시칼 애널라이저와 신텍스 애널라이저를 분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장점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효율성, 성능을 개선할 수 있다. 그렇죠. 이와 같이 최적의 어휘 분석기, 최적의 문법 구조 분석기로 구성되게 되므로 전체적인 성능이 개선이 될 겁니다. 다음에 다양한 플랫폼에서 발생될 수 있는 잠재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어휘, 토큰을 분리해낼 때 토큰은 문자 열로부터 토큰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 문자가 ASCII 코드로 될 수도 있고요. 또 IBM 별 같은 EBCDIC, 그 다음에 유니코드 같은 것들이 또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똑같이 하나의 아이덴티파이어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컴퓨터가 볼 때는요. 자,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으면 만약에 토큰의 기술이 이와 같이 컴퓨터 플랫폼에 따라서 어떤 때는 ASCII로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if라고 생각해 봅시다. if란 리저브드 워드를 생각해 보면 if는 ASCII 코드로 뭐하고 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이쪽에서는 또요. 자, 이런 경우에 같이 하나로 되어 있다고 한다면 신텍스 애널라이저의 부분까지, 문법적 부분까지, 그 부분의 코드까지 전부 다 수정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분리시켜 놓음으로 인해서 렉시칼 애널라이저에서 그 코드에 해당되는 부분만 바꿔주면 되겠죠. 자, 이와 같이 LA과 SA를 분리한다는 것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식성을 향상시킨다고 할 수 있겠죠. 이식성이 뭡니까? C라는 컴파일러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C라는 컴파일러를 만들었는데 ASCII 코드에서 돌아가는 걸 만들었다 칩시다. 그런데 다른 코드에서 돌아가는 컴파일을 또 만들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C 컴파일러의 7개 페이스 중에서 렉시칼 애널리시스 부분만 약간씩 수정을 하면 어떤 코드에 대한 코드 소스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돌아갈 수 있는 컴파일러를 만들 수 있겠죠. 자, 그렇죠. 어떤 인풋 코드에 대해서도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이식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설계가 간단해지므로 용이하게 개발할 수 있다. 효율성이 증가시킬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식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은 큰 특징들이 있어서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들은 전부 다 렉시칼 애널라이저와 신텍스 애널라이저를 분리해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에 그 렉시칼 애널라이저가 토큰을 인식해내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토큰에는 약간의 다른 정보들도 같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패턴이란 말과 렉심이란 말도 같이 알아야 됩니다. 토큰, 자, 우리가 말하는 토큰, 어휘 또는 단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실질적으로 구문, 문법을 다루는데 기본 단위가 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키워드, 오퍼레이터 등등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토큰들은 실질적으로 구문을 다루는 기본적인 단위라고 할 수 있어요. 다음에 렉심이라는 것은 토큰을 나타내는 문자열을 말합니다. 패턴은 렉심의 집합을 기술하는 규칙이다 그런 뜻이죠. 여기에 예를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콘스트라고 하는 토큰이 있어요. 그것은 샘플 렉심이었습니다. CONST라고 하는 5개의 문자로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이걸 우리가 렉심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패턴이라고 하는 것은 이 경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콘스트 하나밖에. 여기에 콘스트라고 하는 것은요, 실제로 프로그램 구현될 때는 정수값입니다. 0, 1, 2, 3, 4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if도 마찬가지죠. if라는 토큰은 i자와 f자로 된 문자열이다. 이게 렉심입니다. if라는 토큰의 렉심이라는 거죠. 다음에 이 경우도 하나밖에 없죠. 그 다음에 id 같은 걸 볼까요? 자, 우리가 파이, 카운트 이렇게 그 프로그램에서 변수명으로 만들어 쓰는 이런 정보들을 우리가 아이덴티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때 렉심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아이덴티는 이것도 아이덴티파이하고 카운트라고 변수 만들면 이것도 아이덴티파이라고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렉심들은 무수히 많아요. 이 토큰에 해당되는 렉심들은요. 자, 그러면 패턴은 어떻게 기술하느냐? 이 규칙처럼 기술합니다. 제일 앞에 문자가 와야 되고요. 그 뒤에 문자나 숫자가 따라오는 모든 스트링들은 전부 다 이걸 규칙을 얘기한 거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아이덴티파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토큰이 있고요. 렉심이라는 말을 알아야 되고 패턴이라는 세 가지 말을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넘버를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넘버라고 하는 토큰이 있어요. 넘버는 뭐요? 3.14도 넘버고요. 16, 0 이런 것들이 다 넘버죠. 자, 그래서 실제로 렉심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뉴머릭 패턴, 콘스탄트 이런 콘스탄트들은 전부 다 숫자형 콘스탄트들은 넘버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리터럴, 문자열 이렇게 따옴표로 만들어진 이런 문자열을 리터럴이라고 우리가 리터럴이라는 토큰으로 정의하자. 그럼 any character between comma and comma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토큰과 렉심과 패턴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이 용어를 잘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어휘 분석기는 토큰을 찾아내는 처리를 하는 것이 어휘 분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어려운 점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먼저 렉시칼 애널리시스가 뭐 하는 겁니까? 예, 프로그램으로부터요 렉심을 분리해내고요, 파티션 쪼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 쪼개진 그 렉심에 정확하게 라벨링을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라벨링을 한다는 얘기는 찾아진 렉심 문자열에 토큰 이름을 정확하게 부여를 한다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하나하나에 대해서 쉽지 않다, 어려울 수 있다는 거고요. 여기 지금 난제 중에 난제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렉심을 분리해내는 난제 중에 난제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포트란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에는요, 화이트스페이스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toOi equal 1.25라고 하면 얘는 화이트스페이스를 전부 다 없애버리고 toOi equal 1.25에서 이게 변수명이고요, 대변산자고 1.25라는 숫자라고 하는 세 개의 토큰으로 분리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렉심, toOi라는 렉심, equal이라는 렉심, 1.25라는 렉심으로 분리하고 이것은 identify라는 토큰이라고 라벨링을 하고요.
이것은 어사인먼트 오퍼레이터라고 하는 토큰으로 라벨링을 하고 이것은 넘버라는 토큰으로 라벨링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명령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코드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스페이스를 다 없애버리겠죠. 그런데 틀린 점이 여기에 컴마가 있습니다. 여기는 점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가 돼요? 이거는 숫자 넘버가 되는, 넘버라는 토큰이 되는데 이것은 이게 넘버고 콤마라고 하는 다른 의미의 부호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걸 보고 나서 이것은 두라는 반복문의 리저브드 워드고 이것은 반복문의 마지막 문장 번호고 이건 제어 변수고 이퀄이라고 하는 대변선자고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경우에는 1.25를 보고 이거는 1,25를 보고 나서야 이 두라고 하는 그 스트링의 그 토큰이 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렉심을 여기까지 자를 거냐, 여기서 자를 거냐, 렉심 파티션이죠. 어디서 자를 건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추후에 여기 하던 얘기를 자세히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큰에는 토큰의 이름과 그 다음에 렉심, 그 다음에 패턴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보인다겠습니다. 그래서 토큰과 렉심이 있다 했는데 그거 이외에도 속성이라는 그런 정보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별자의 경우를 보면 아이덴티파이어를 보면 식별자라는 정보 이외에 데이터형 등의 정보가 더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가 정보를 속성이라고 합니다. 심볼 테이블의 엔트리 포인터로 구현을 합니다. 식별자의 경우에요. 자, 이건 예제를 통해서 보면 이해가 좀 더 쉬울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 예제에서는 E equal M 곱하기 C의 자승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소스 코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이것을 만약에 그 렉시컬 애널리시스 처리를 하면 E라고 하는 것을 E자를 읽고 나서 다음에 브랭크가 오니까 이것은 하나의 아이덴티파이어다 해가지고 렉심은 E고 토큰은 아이덴티파이어라고 심볼 테이블에 저장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다음 좀 더 진행을 해볼까요? 다음 문자는 요게 들어오니까 이건 이퀄이라고 하는 대변선자구나. 이퀄이라고 하는 렉심은 대변선자구나. 이런 식으로 찾아내고요. 다음에 또 M자라는 렉심을 찾아서 분리해가지고 이것은 아이디라고 하는 아이덴티파이어라고 하는 토큰으로 라벨링을 하고요. 다음에 만나는 요 곱하기는 요 렉심은 멀티플리케이션 오퍼레이터 곱하기 연산자라고 하는 토큰으로 라벨링을 하고요. 다음에 또 C라고 하는 걸 찾아서 C라고 하는 렉심은 아이덴티파이어라고 하는 토큰으로 다시 라벨링을 하고 곱하기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연산할 때 보면 뭐가 필요합니까? 이것은 C는 아이덴티파이어이긴 한데 E하고 곱할 때 정수와 곱할 수 있나? 이런 부분에서 사실 전에도 지난 시간에 나왔던 얘기지만 원래 컴퓨터는 정수는 정수끼리 실수는 실수끼리밖에 연산이 안 된다 했습니다. 자, 이런 경우도 보면요. C라고 하는 그 아이덴티파이어 변수명과 E를 자승을 한다. 그럼 C에 들어있는 값을 자승을 한다.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C의 값이 정수인지 실수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 정보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속성으로 심볼 테이블에 보관하고 필요할 때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런 속성이 결정되는 과정에서는 렉시컬 애널라이저 C의 경우라고 한다면 이렇게 되죠.
여러분 코딩할 때 이렇게 할 겁니다. float e 이런 식으로 정의하고 뒤에서 사용을 하게 되죠. 다시 말하면 이 명령을 이 소스 코드를 렉시칼 애널라이저가 분석하는 과정에서 e가 아이덴티파이어고 그 다음에 그 플로트 타입이라고 하는 속성도 같이 심볼 테이블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토큰에는 토큰과 그 다음에 렉심, 문자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트리뷰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도 보시면 assignment operator라고 하는 요 토큰의 경우에는 더 이상의 별도의 값이 필요 없어요. 이것으로 충분히 의미가 충분히 전달이 되고 다른 값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속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토큰에는 속성이라는 정보를 사용한다 그런 얘기죠. 이번에는 렉시칼 애널리시스 하는 도중에 에러가 발견되면 어떻게 그 에러 모드에서 에러를 처리하고 그 에러 모드에서 회복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자는 얘기입니다. 크게 패닉 모드와 그렇지 않은 두 가지 모드로 보통 나눠서 생각을 합니다. 먼저 패닉 모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처리한다는 얘기죠. 쭉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소스 코드가 쭉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준비된 신텍스 애널리시스 구조, 문법적 구조가 쭉 준비가 되어 있죠. 쭉 맞춰 나갑니다. 맞춰 나가다가 어느 부분에서 에러가 발생됐다. 다시 말하면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는 거죠. 그럼 이때 어떻게 할 거냐? 계속 똑같이 진행을 시키면서 소스 코드도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문법적 구조도 진행을 하면서 어느 순간 이 문법 구조와 맞아지는 소스 코드까지 진행을 시킨다는 거죠. 그리고 요 중간에 있는 모든 내용은 소스 코드도 그 다음에 문법적 정보도 전부 다 버리고 여기서부터 새로 컴파일을 한다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를 하게 되면 좋은 점은 컴파일러가 여기서 에러가 발생됐을 때 컴파일을 중단하고 컴파일러한테 여기까지 정보만 주는 것보다 전체를 전부 다 일단 에러 부분은 못하지만 에러가 걸리지 않는 부분은 처리하고 이 부분의 메시지, 에러 부분에서 메시지를 내놓고 끝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패닉 모드고요. 가장 대표적인 렉시칼 애널라이저의 에러 처리 및 복구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렉시칼 애널리시스의 정의 방법 그랬어요. 언제 필요할까요? 내가 컴파일러를 만든다고 한다면 만약에 C 언어의 컴파일러를 만들겠다고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C 언어에 있는 모든 토큰들을 렉시칼 애널리시스가 전부 찾아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C 컴파일러를 만든다는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C 언어의 모든 토큰들이 전부 다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거고 그거에 대한 분리 찾아내는 방법을 정의를 해야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컴파일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가정을 하고 생각해 봅시다. 먼저 할 일이 뭘까요? 렉시칼 애널리시스를 만든다고 한다면 제일 먼저 하는 방법이 이 렉시칼 애널리시스는 어떤 것이야? 정의를 해야 될 텐데 그때 토큰의 집합이 무엇인지를 정의해야 되겠죠. 이 언어에 토큰들이 뭐가 있는지 정의해야 될 겁니다. 그런 다음에 각 토큰과 관련된 렉심의 집합을 정의해야 된다고 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id라고 하는 토큰이 있다. 그럼 id라는 토큰이 뭐야? 렉심이 뭐야? 정의해야 되겠죠. 렉심 뭐라고 그랬죠? a라고 하는 변수명도 이런 변수명들이 아이덴티파이라겠습니다. 이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죠? 첫 번째 문자는 문자가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문자나 숫자로 된 어떤 형태의 스트링도 전부 다 아이덴티파이어다. 이런 식으로 렉심을 정의합니다. 모든 토큰의 집합을 정의하고 모든 각각의 토큰의 렉심이 어떤 것인지를 정의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렉심들 간의 충돌이
if이 발생되면 그것을 해결하는 알고리즘도 정의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 if가 if라고 하는 리저브드 토큰인지 아닌지 식별자인지 알 수가 있나요? if라고 하는 스트링은 식별자의 규칙에도 맞아요. 식별자 패턴의 규칙에도 맞아요. 그리고 이건 if이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이 충돌 문제, if라는 태권은 if라고 하는 스트링, 렉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if라는 렉심은 if라는 리저브드 워드 토큰인지 아니면 식별자인지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해결하는 알고리즘을 제시해야 된다. 참고적으로 if라고 하는 렉심을 어떤 리저브드 워드로 할까 식별자로 할 거냐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 그 C 코드 짤 때 리저브드 워드로는 변수명을 만들지 마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if는 식별자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거죠. 무조건 그 리저브드 워드 토큰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충돌되는 경우 규칙을 정해야 한다는 거죠. if는 식별자의 규칙도 맞지만 if는 특별히 식별자가 아니고 if라는 리저브드 워드 토큰이다. 이런 식으로 충돌하는 경우는 알고리즘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토큰의 정의, 렉심의 정의, 그 다음에 충돌 해결, 이 세 가지가 렉시컬 애널리시스를 정의하는데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렉시컬 애널리시스를 정의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구현을 해야 되겠죠. 다 프로그램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렉시컬 애널리시스 어떻게 만들까? 세 가지 방법이 있다. 렉시컬 애널라이저 제너레이터, 렉스라고 하는 툴이 있어요. 이 툴을 이용해서 우리가 렉시컬 애널라이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시스템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다. 다음에 어셈블리 랭귀지를 이용해서도 할 수 있다. 우리는 이 방법을 중심으로 공부를 할 겁니다. 자, 다음에는 입력 버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입력 버퍼를 사용하는 목적은요, 소스 코드가 하드디스크 속에 들어있죠. 근데 하드디스크 속에 들어있는 내용을 렉시컬 애널리시스가 여기에 들어있는 내용을 직접 렉시컬 애널리시스는 문자 단위로 첫 번째 글자, 두 번째 글자, 세 번째 글자 이렇게 확인해 본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하나의 문자를 읽어내기 위해서 하드디스크에 직접 읽는다고 한다면 이 접근 속도가 엄청나게 걸리죠. 그래서 블록 단위로 그냥 이런 식으로 메인 메모리에 올려놓고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뭡니까? 한 블록을 한 번에 읽어오고 이 문자를 처리할 때는 메인 메모리 상에서 참조하기 때문에 거의 시간이 안 걸리겠죠. 참조하는 시간이요. 자, 그래서 결정적으로 굉장히 문자 단위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직접 하드디스크에서 하는 거와 이 메인 메모리 상에서 렉시컬 애널리시스가 처리하는 것은 처리 시간이 엄청날 겁니다. 그래서 입력 버퍼를 사용하는 목적은 I/O 타임을 세이브하는 게 목적이죠. 그리고 한 번에 가져올 때는 어떻게 하느냐? 실제로 하드디스크에 있는 값을 가져올 때는 디스크 블록 단위로 합니다. 그래서 이 길이는 디스크 블록의 크기가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n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요 버퍼에 두 개의 포인터를 가지고 렉시컬 애널리시스를 합니다. 렉심 비기닝 포인터와 포워드라는 두 개의 포인터를 사용합니다. 렉시컬 애널리시스가 처음에 렉시컬 애널리시스 시작할 때는 렉심 비기닝 포인터와 이 포워드 포인터가 같은 곳을 지시하게 해놓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문자를 알고 싶다. 그러면 포워드가 가리키는 그 값을 읽어내죠. 그리고 한번 읽어내면 자동적으로 루크헤드는 함수를 한번 실행시켜요. 루크헤드라는 함수는 루크헤드 포인트를 이동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하죠. 또 한 번 루크헤드 하면 이동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를 만났다. EOF를 만났어요. EOF는 파일 끝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파일을 다 읽었다는 것으로 끝난다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포워드 포인트가 여기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루커에다 하면 EUF를 만나죠. EUF를 만났는데 블록의 끄트머리에 있는 EF를 만났다. 아, 이것은 파일의 끝이 아니고 한 블록의 끝이라고 판단하고 그 순간 어떻게 하느냐? 한 블록을 다시 읽습니다. 이것을 갖다 놓고 포워드를 이렇게 증가를 시켜요. 자, 이런 식으로 다이내믹하게 처리함으로써 아무리 긴 하드디스크의 소스 코드도 아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알고리즘이 이겁니다. 한번 볼까요? 포워드를 루커헤드는 포워드 이퀄 포워드 플러스 1 하는 것이 목적이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전진하는 거라겠으니까요. 다음에 EOF인가를 봅니다. 만약에 포워드가 가리키고 있는 값이 EOF가 아니면 그냥 끝내면 끝입니다. 만약에 EOF이면 첫 번째 포워드가 첫 번째 블록의 끝에 있는가 요거란 얘기죠. 첫 번째 블록의 끝에 있는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죠? 리로드 세컨드 하프를 읽어드리고요. 읽어서 여기다 리로드 저장하고요. 그 다음에 포워드 플러스 1 하면 여기를 가리키겠죠. 오케이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인 경우요. 세컨드 하프의 끝에 있는 포워드였다고 한다면 어떡합니까? 포워드 퍼스트 하프를 읽어서 거기다 저장을 하고요. 그리고 포워드를 여기를 지시하게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하프의 비기닝 포인트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요. 처음에 첫 번째 블록의 끝, 두 번째 블록의 끝. 그렇지 않은 경우는 중간이라는 거죠. 중간에 있는 EF를 만났다는 얘기는 지금 그 하드디스크에 있는 소스 코드 파일의 끄트머리를 만났다는 거니까 그 처리해 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forward라고 하는 그 함수를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만 처리하면 빠른 속도로 처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입력버퍼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토큰의 명세. 토큰을 어떻게 기술할 것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토큰의 명세 어떻게 기술할 것인가. 토큰의 패턴, 렉심의 집합. 우리가 방금 전에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기 identify라고 하는 토큰을 생각하면 이런 것들이, 이런 변수명들이, 이런 문자열들, 이걸 우리가 렉심이라고 한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 렉심들을 어떻게 기술하느냐. letter followed by letters and digits. 이렇게 말로써 요 렉심들의 집합을 기술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기술하면 의미가 전달이 되지만 실제로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효율적으로 프로그램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정규식이라는 걸 정의해서 모든 이런 토큰들의 패턴을, 렉심의 집합을 정규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사용할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정규식이라고 합니다. 정규식은 패턴을 기술하는 어떤 정해진 규칙을 기술하는 식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식별자의 경우에는요. letter followed by letters and digits. 문자들과 숫자들에 의해서 뒤따라와지는 문자. 이런 것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게 지금 렉시컬 애널라이저에서 프로그램으로 개발할 때 사용되는 정규식을 표현한 예제입니다. 좀 더 자세한 얘기는 다음에 살펴보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뭐예요? 토큰은 정규식으로 기술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토큰을 정규식으로 기술했습니다. 렉시컬 애널라이저를 만드는 단계를 보면 어떤 언어가 있어요. 그럼 거기는 어떤 토큰이 있는가 토큰을 정의하고 토큰의 렉심을 정의하고 그 렉심들을 기술할 수 있는 렉심의 집합을 다시 말하면 패턴을 기술할 수 있는 레귤러 익스프레션으로 정규식으로 각 토큰들을 기술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토큰의 명세라는 얘기는 토큰의 그 패턴을 토큰별로 패턴을 레귤러 정규식으로 기술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토큰에 대해서 정규식이 다 만들어졌으면 이제 그 정규식을 가지고 렉시칼 애널라이저를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그 후축 단계라고 하면 먼저 정규식을 이용해서 모든 토큰을 기술합니다. 스크립트를 만든다고 할 수 있겠죠. 다음에 토큰 기술을 가지고 비결정 오토마타, Non-Deterministic Finite Automa타를 만들어요. 다음에 NFA 기술로부터 결정적 오토마타, Deterministic Finite Automata 기술을 NFA 기술을 만듭니다. 다음에 NFA 상태수를 최소화하고 그 다음에 코드를 작성합니다. 이것이 렉시칼 애널라이저를 만드는 절차입니다. 앞으로 정규식에 대한 얘기 공부할 거고요. NFA 만드는 얘기 공부하고요. DFA 만드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최소화하는 작업, 코드화 작업, 이 작업들을 우리가 렉시칼 애널리시스 공부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정규식으로 토큰을 기술한다 했습니다. 정규식으로요. 레귤러 익스프레션으로 토큰을 기술한다 했습니다. 자, 정규식을 이해하려면 먼저 스트링과 언어의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스트링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알파벳이 있겠죠. 그 알파벳은 그러니까 시그마로 표시를 할 거고요. 문자들이 집합입니다. 예를 들어서 잉글리시, 영어의 알파벳이다. 그럼 뭡니까? A, B, 대문자 A, B, C, Z까지 26자죠. 또 수문자도 있겠죠. 그럼 대문자 26자, 26자 이것들의 집합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영어라고 하는 언어의 알파벳이라고 한다는 거죠. 자, 알파벳은 언어가 전제되어 있는 말입니다. 다음에 스트링이라는 용어는 알파벳 원소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문자들의 문자로 주어지는 시퀀스, 문자 시퀀스다. 예를 들어 본다면 이렇겠죠? 여기에 이런 심볼과 이런 심볼이 있다. 이것이 알파벳이다. 그러면 유용한 스트링은 이 알파벳의 조합으로 만들어지는 스트링이 있으니까 이것도 스트링일 거고 그거 두 개의 심볼이 연속된 것도 스트링이고 또 이것도 이런 식으로 다시 말하면 이 원소들의 조합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모든 문자들의 시퀀스가 다 스트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문자가 없는 스트링도 우리가 수식을 위해서 항등원이라고 하죠. 엡실론을 정의를 했습니다. 자, 볼까요? 스트링의 길이라고 하는 용어가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x가 0101이라고 하는 스트링이다. 그러면 그거의 길이는 절대 표시를 하고 4라고 얘기를 합니다. empty string, 없는 것은 empty를 표시하고요. 이렇게 합니다. 이건 스트링이라는 아무것도 없는 스트링이라는 그런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다음에 x하고 y라는 두 개의 스트링이 있다. 그러면 그것의 연접은 요걸 하고요. 예를 들어서 x가 abc고 y가 de이다. 그럼 xy는 abc, de 연접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엡실론을 양쪽에다가 연접시키는 것은 자기 자신 안 한 것과 같다.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 그리고 xy하고 yx는 당연히 다르겠죠. 그다음에 x의 제로승은 엡실론으로 표시하고 1승은 x, 2승은 xx. 자, 이것이 스트링에 관한 얘기고요. 다음에 언어에 관한 얘기는 또 언어는 스트링을 아까 뭐라고 했죠? 알파벳의 조합으로 만들어지는 문자 시퀀스가 스트링이라고 했는데 언어는 또 그 스트링들이 집합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 A가 하나의 스트링이고 B, S가 하나의 스트링이다. 그럼 그것들이 조합은 언어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또 아무런 스트링도 없는 그런 언어는 이렇게 집합으로 표시하고 파일을 표시하면 대문자로요. 예를 들어서
even number, 짝수 언어라고 하는, 자, 언어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짝수 언어라고 하는 언어는 뭘까? 먼저 시그마 알파벳은 디지트 알파벳은 0부터 9까지의 10개 심볼을 갖는 집합인데, 짝수라고 하는 언어는 요 알파벳 중에서 0, 2, 4, 6, 8, 그 다음에 10, 여기에 1이라고 하는 심볼과 0이라는 심볼로 만들어진 10, 12, 14, 이런 식으로 알파벳으로부터 만들어질 수 있는 모든 스트링 중에서 끄트머리 문자가 짝수인 그런 스트링의 집합을 우리가 짝수 언어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에 variable name, 변수명. 자, 알파벳은 뭐가 됩니까? 영어에 A서부터 Z, 대문자, 소문자 이렇게 되겠죠. ASCII 캐릭터로 컴퓨터 안에서는 표기가 됩니다. 자, 그럼 랭귀지를 볼까요? 가능한 랭귀지는 이것의 조합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스트링의 집합을 하겠습니까? 이런 것들 되겠죠. 이것도 있네요. 그러려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이것도 하나 들어가야 되겠죠. 알파벳으로요. 자, 다 되겠죠. 또 스태틱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스태틱이라는 스트링을 갖는 집합. 이것도 언어라는 얘기입니다. 컴파일러에서의 언어는 스트링의 집합입니다. 컴파일러에서 말하는 언어라는 터미널로지의 정의는 스트링의 집합이라는 겁니다. 다음에는 지금 말씀드린 그 언어의 연산에 대해서 살펴보자. 먼저 concatenation, 연접이라고 하는 이 연산이 있어요. L이라는 언어과 M이라고 하는 언어가 있다. 그러면 L이라는 언어의 한 원소와 M이라는 언어의 한 원소를, 스트링이죠. 이 스트링을 이렇게 연접시키면 된다. 예를 들어보자. 이진 알파벳이 있다. 0과 1이라는 심볼 두 개를 갖겠죠. 이진 알파벳이니까요. 그럼 언어는 이 알파벳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스트링의 조합이니까 이것도 되겠죠. 이것도 당연히 언어겠죠. 이진 알파벳을 갖는 언어 L, M 두 개가 있다고 생각해보자. 그럼과 L이라는 언어와 M이라는 언어의 연접은 뭐냐? 자, 여기서 L에서 나올 수 있는 한 원수와 여기서 나오는 원수를 연접시킨다겠습니다. 그러므로 0, 10, 또 0, 110도 될 수 있겠죠. 010, 0110. 또 01을 가지고도 0, 0, 10, 0, 110 붙을 수 있을 거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다음에 110을 가지고도 110, 10, 110, 110이 되겠죠. 같은 것은 반복될 수 없으니까 이와 같이 될 겁니다. 다음에 랭귀지의 영승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언어죠. 아무 스트링도 가지도 않는 거고요. 하나는 자기 자신, 두 개는 각각을 이렇게 연접시킨 것이다. phi L, LL 연접시키면 자기 자신이 된다. 이것이 연접에 관한 연산이고요. 다음에 유니온, 합집합이죠. L 합집합, 우리가 생각하는 집합과 같습니다. 클로저는 L이라는 언어의 클로저는 0승, 1승, 2승, n승까지 무한대까지 유니온입니다. 그 다음에 포지티브 클로저는 L의 플러스로 표시하고요. 이것만 없는 그런 클로저가 똑같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봅시다. 지금 이건 L은 언어예요. 알파벳이 아니고요. 여기서는 알파벳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0이라는 스트링과 1이라는 스트링을 가진 두 개의 스트링을 가진 언어 L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L의 클로저는 뭐냐? 0승, 1승을 유니온한 거라겠으니까. 자, L의 0승은 엡실론이라고 그랬죠. 아무것도 엠프티 스트링을 갖고 있는 거라겠습니다. 1승은 L의 1승은 L이 0, 1이니까 자기 자신이겠죠. L의 자승은요. 이것과 자기 자신을 또 연접하니까 0, 0, 0, 1, 1, 0, 1, 1 이것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것을 또 각각 또 합집합하니까
이와 같이 되겠죠. 0, 엡실론 0, 1, 0, 0, 1, 0, 0, 0, 1, 1, 0, 1, 1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이렇게 놓고 보니까 L의 크로저가 뭐냐 봤더니 요 L이라고 언어의 요 0이라는 스트링과 1이라는 스트링의 조합으로 만들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스트링들이 집합이다. 자, L의 크로저가 뭐라고요? 언어 L의 스트링의 조합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모든 스트링의 집합이 L의 크로저입니다. 이 개념, L의 크로저 개념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음에 L의 포지티브 크로저는 1승부터 나가는 거니까 엡실론만 빠지면 똑같겠죠. 그래서 L의 크로저, L의 포지티브 크로저. L의 포지티브 크로저는 이 경우는 엡실론도 포함하는 건데 L의 포지티브 크로저는 엡실론이 없는 그 L의 그 스트링들이 조합으로 만들어지는 모든 스트링의 조합이 포지티브 크로저고 클로저는 거기에다가 엡실론도 포함한 것이다. 그래서 L의 크로저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유니온 포지티브 크로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이것이 그 언어의 연산, 컨캐티네이션 연접, 유니온 합집합, 클로저, 포지티브 클로저 이런 식으로 살펴봤습니다. 자, 언어 연산의 또 다른 예를 하나 살펴볼까요? 지금 A라는 언어가 있습니다. 이건 알파벳 이거 알파벳으로도 정의될 수 있는 언어죠. 이렇게 각 문자 하나들로 하나의 스트링으로 만들어진 언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0서부터 9까지 디지트로 하나의 디지트 스트링으로 만들어진 언어 T가 있다고 보자는 거죠. 그래서 L과 T라는 언어가 있다고 보자. 그런 경우에 L과 U의 L과 L 언어와 T 언어의 합집합이니까 대문자, 소문자, 디지트 전체를 갖는 전체의 그 알파 디지트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 되겠죠. 그래서 L과 U의 합집은 그렇다. 만약에 L과 T의 연접은 이거와 이것이 붙고 A서부터 A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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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A1, A2 이런 식으로 A0, A1, 그 다음에 또 B에 대해서 쭉 이렇게 될 겁니다. 또 그러면 뭐 Z에 대해서도 이거에 되겠죠. 그래서 L와 T의 연접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L의 사승입니다. 이건 L의 사승은 AAA, AAB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 다음에 A의 렐의 크로저는 아까 얘기했죠? 크로저는 뭐라고 그랬죠? 이 L이라는 언어의 스트링의 조합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모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엡실론 A, B, C, D, E, Z까지 대문자, 소문자 2개짜리, 3개짜리 쭉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L, 이건 뭘까요? 자, L이 뭡니까? L이라는 언어가 A서부터 Z까지죠. 이런 언어죠. 그리고 L, D의 유니온. LD의 유니온 이거죠. 대문자, 소문자, 숫자까지죠. 그것을 크로저 했습니다. 그럼 무슨 뜻이 됩니까? 여기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요거의 크로저라는 얘기니까 대문자, 소문자, 숫자로 만들 수 있는 모든 스트링의 집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거하고 연접을 시킨다고요? 요거하고 연결을 시킨다고요? 그럼 뭡니까? 결과물은 항상 앞에 있는 문자가 A서부터 여기서 만들어지는 모든 스트링은 앞에는 전부 다 A서부터 요 앞에 것이 될 겁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겠죠. 이게 바로 뭐예요? 변수명의 정의죠. 제일 앞에 문자가 나오고요. 뒤에 문자나 숫자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그 스트링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아이덴티파이어에 대한 레귤러 익스프레션입니다. 식별자의 정규식 레귤러 익스프레션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요. D의 플러스는 그럼 뭘까요? D가 0서부터 9까지 언어라겠죠? 자, 그거에 포지티브 클로저 볼까요? 엡실론 없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0, 1, 2, 3, 4, 5, 6, 8, 9, 0, 0, 0, 1에서 그걸 뭡니까? 정수죠, 정수. 정수의 레귤러 익스프레션입니다. 이건 정수의, 이것은 식별자의 레귤러 익스프레션. 이건 정수 패턴의 레귤러 익스프레션이 다른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설명드린 스트링과 언어의 개념을 가지고 정규식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정규식에 대한 개념은 언어의 전체 또는 부분 집합을 기술하는데 사용되는 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언어의 전체 또는 부분 집합을 기술하는 데 사용되는 식을 우리가 정규식이라고 합니다. 자, 정규식에 의해서 언어의 전체 또는 부분 집합을 정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실용적 측면에서 아주 강력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토큰 패턴을 정의할 수 있고요. 이렇게 기술된 토큰 패턴으로부터 어휘 분석기를 아주 효율적으로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정규식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규식은 스트링의 집합, 토큰의 렉심들의 집합을 정의하는 식이죠. 기본 단계 정의와 귀납 단계 정의로 구성되는데 엡실론은 empty string 엡실론은 그 자체로 정규식이고 그거에 그 정규식의 언어는 랭귀지는 이렇게 집합이 된다. empty string과는 집합이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시그마 알파벳의 모든 심볼들은 그 자체로 정규식이고 또 그 심볼의 언어는 그 심볼을 원소로 갖는 집합을 말한다. 이것이 기본 단계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엡실론과 알파벳의 모든 심볼들은 다 레귤러 익스프레션이라는 얘기죠. 엡실론과 알파벳의 모든 원소들이 다 레귤러 익스프레션, 정규식이고 다음에 귀납 단계는 R과 S가 만약에 R과 S가 정규식이고 LR과 LS가 각각 언어라고 한다면 R과 S의 연접, R이라고 하는 정규식과 S라는 정규식의 연접은 언어 LR과 LS 언어의 연접과 같다. 그 다음에 L과 S의 disjunction이라고 합니다. 이 disjunction은 언어상에서 합집합과 같다. 그 다음에 레귤러 익스프레션의 클로저는 그거 언어의 클로저와 같다. 이와 같이 연접과 disjunction과 그 다음에 클로저가 세 개 중요한 연산자입니다. 귀납 연산자입니다. 물론 연산 순위는 괄호가 당연히 제일 높고요. 그 다음에 클로저 연산, 그 다음에 요거는 연접 연산을 나타낸 거고요. 그 다음에 요 합집합에 관련된 이 연산자, 연산 순위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 같은 식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이거와 같이 되겠죠. 이 경우는 이것을 제일 먼저 연산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과 B와의 연접을 연산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A하고 연접을 해야 될 거니까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정규식을 기술하는 규칙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정규식은 뭐예요? 알파벳의 모든 원수가 자체적으로 그 자체로 정규식이고 그 각각의 정규식에 대해서
연접, 그 다음에 합집합 연산, 그 다음에 클로즈 연산, 이 세 가지의 연산 규칙에 의해서 수식을 만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간단한 알파벳 A와 B라는 두 개의 심볼을 갖는 알파벳 시그마에 대해서 정규식과 언어의 관계를 한번 여러 가지 측면으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A, O와 B라고 하는 이런 그 정규식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A도 어떻습니까? 알파벳의 원소니까 정규식이죠. B는요? B도 알파벳의 원소니까 정규식이죠. 두 정규식에 오어 연산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 규칙에 의해서 A의 랭귀지와 B의 랭귀지의 합집합과 같다겠습니다. 그럼 A의 랭귀지는 뭡니까? A라는 그 정규식의 랭귀지는 이거라고 그랬죠. B라고 하는 랭귀지의 정규식의 언어는 B겠죠. 두 개의 합집합은 이것이 될 겁니다. 그렇겠죠. 결론적으로 뭐예요? A, O, B라고 하는 정규식의 언어는 A, B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다른 예로요. A, O, B라고 하는 정규식과 A, O, B라고 하는 두 개의 정규식의 연접은 뭘까요? 자, 이것은 먼저 A, O, B라고 하는 정규식의 언어는, 요거의 언어는 A, B라 했죠. 다시 말하면 A, O, B라고 하는 정규식의 언어는 A, B죠. 또 A와 B의 정규식은 A, B죠. 그러면 두 언어의 연접이라는 얘기네요. 그러면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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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의 A, B, B, A, B, B. 이것이 바로 이 연접의 결과겠죠. 자, 이렇게 놓고 보니까 이건 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요 랭귀지는 요런 수식과 요런 정규식과 정규식 이런 정규식의 언어도 이거하고 똑같겠죠. 그렇게 놓고 보면 요런 정규식은 이런 정규식과 같은 정규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클로저는요. AR의 클로저는 A라고 하는 그 정규식의 클로저는 A라고 하는 정규식의 클로저는 랭귀지를 살펴보면 되겠죠. A는 자체가 집합 A니까 그거의 클로저라는 얘기죠. 그럼 뭡니까? 이거는 뭐예요? 엡실론 집합이고 A고 A고 땅땅땅땅땅땅 이렇게 되겠죠. 이것이 A의 클로저입니다. A의 클로저라고 하는 정규식의 언어는 이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A를 연접을 시키면요. A는 뭡니까? 이거 하나짜리죠. 연접시키면 뭡니까? 엡실론하고 예고하면 A가 되겠죠. 결국은 뭐가 됩니까? 엡실론은 없어지고 A를 만들 수 있는 모든 스트링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A의 플러스 포지티브 클로저라고 합니다. 포지티브 CLOSUR입니다. 포지티브 클로저라고 합니다. 다음에 AOP의 클로저는요. AOP가 랭귀지상으로 A, B라고 했으니까 그게 클로저라는 얘기겠죠. 이것은 이거하고도 같겠죠. AOB의 클로저는 A와 B라고 하는 두 개의 원소로 만들 수 있는 모든 스트링의 집합이라고 했으니까 A로 만들 수 있는 스트링, B로 만들 수 있는 스트링, 또 각각을 갖고 만들 수 있는 스트링 전부 다에 포함이 되겠죠. 그 다음에 A의 클로저 B는 어떻게 될까요? 자, 요거의 랭귀지 살펴볼까요? 자, 그러면 앞에 있는 A는 A의 집합으로, 요 두 개는 A의
클로저로, B로 이와 같이 되겠죠. 자, 이거 그대로 이걸 보면요. 이게 뭐라겠습니까? 이걸 하겠죠. 이렇게 되겠죠. B를 연접한다? 먼저 B에 붙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마지막에 B로 끝나는 스트링의 집합이 되는 겁니다. 거기다 A를 더한다? A를 유니온한다? 그럼 A 하나 더 더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A와 B, 그리고 A가 몇 개 나오고 그 다음에 B로 끝나는 스트링들의 집합 이렇게 되겠네요. 자, 여기서 이러한 레귤러 익스프레션이 이러한 랭귀지의 의미를 갖는다고 하는 것을 직관적으로 이해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모든 A, 끄트머리 B로 끝나는 것들이 집합이고 그 다음에 A를 하나 더 더해준 것이다.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 보면요. 이거 뭘까요? AA, AB, BA, BB라고 하는 거에 클로즈라는 얘기죠. 그러면 두 개짜리, 가능한 모든 두 개짜리들이 조합이라고 하는 얘기니까 만들어진 결과는 전부 다 두 개짜리가 연접될 거니까 2의 배수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렇게 되겠고요. 자, 이건 뭐가 됩니까? A, B, A, B, A, B죠. 그럼 뭐예요? 요거 연산은요. 이렇게 됐죠? AA, AB, BA, BB죠. 거기다가 A, B를 또 연접한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3비트의 모든 가능한 값들로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3개짜리에다가 이걸 또 연접시킨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는 엡실론도 포함되니까 랭스가 3 또는 그 이상의 스트링의 집합 형태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또 엡실론 A, B 하면 거기다가 요거니까 엡실론도 포함되고 A도 되고 B도 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다음에 정규식 R과 S가 같다 하는 것은 어떻게 정의하느냐. 정규식 R과 S에 대해서 LS와 LR이 같을 때만 정규식입니다. 정규식 R과 S는 같다고 한다. 요거와 요것은 같습니다. 왜? 요거의 랭귀지를 보면요. A, B의 클로저죠. 그렇죠? 이건 뭐예요? A, B로 만들 수 있는 모든 스트링의 집합이란 뜻이죠. 자, 요거는요. 자, 요거의 랭귀지는 요거의 클로저 한 다음에 클로저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요거는 또 이렇게 할 수 있을 거고요. B의 클로저는 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클로저 한다는 뜻이고요. 이 안에 걸 보면요. 이걸 연접을 시키면 그 중에 A하고 B라는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죠? 이렇게 연접하면 B가 나오고 이렇게 연접하면 A가 나오기 때문에 A, B가 나오고 또 모든 과학이 이렇게 됐을 겁니다. 그러면 요거의 클로저에 이것이 있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이게 있었죠? 이런 식의 클로저는 각각의 클로저랑 같다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의 클로저에다가 요거의 클로저를 합한 것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뭡니까? 이거의 클로저는 이걸로 다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결국 A, B의 클로저라고 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제 정규식의 그 대수규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정규식의 대수규칙. 요 5호 연산자, 정규식 5호 연산자는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 자, R, O, S는 SOR에도 같습니다. 의미상으로 언어상에서 보면 이게 합집합이기 때문에 같을 수밖에 없겠죠. 이 경우도 이걸 먼저 O하고 나중에 R을 하나, 이걸 먼저 하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이걸 뭐라고 합니까? 교환 법칙. 이것을 결합 법칙이라고 했죠. 이쪽으로 결합하나 연산자를 이쪽 먼저 결합하나 같은 결과가 나온다 그런 얘기죠. 연접 연산자, 이 5호 연산자죠. 이 연산자에 대해서 살펴보자. 그러면 이
이런 연산에 대해서 RS를 먼저 연접하고 T를 하나, ST를 먼저 하거나 같다. 그죠? 뭐라고 합니까? 결합 법칙이라고 하죠. 어느 쪽을 먼저 결합하나 마찬가지다. 자, 이렇게 R과 S와 T를 O한 다음에 R 한다는 얘기는 각각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접을 한 다음에 O를 해도 같다. 뭐라고 합니까? 분배 법칙이라고 하죠. 자, 순서만 유지시켜주면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엡실론은 항등 원소라고 합니다. 자, R에 대해서 엡실론을 연접하나 같다. 자기 자신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무것도 연접 안 하는 거니까. 클로저는 뭐 그러니까 이것도 같겠죠. R과 같겠죠. 이 자체적으로 엡실론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같을 겁니다. 그다음에 역등원. 이것은 클로저하고 또 클로저한 것은 작신과 같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정규식에는 이와 같은 교환법칙, 결합법칙이 교환법칙, 결합법칙이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엡실론이라는 항등원이 있다고 하는 걸 알아두십시오. 자, 다음에 정규 정의라는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표기의 편의를 위해서 정규 정의를 사용하면 정규식을 확장시킬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정규식을 만들 때는 아까 뭐라 했습니까? 시그마, 알파벳의 원소들로만 만들게 돼 있었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만약에 정규 정의 definition을 어떤 R1은 알파벳으로 만들 수 있는 스트링 중에 한 가지라는 뜻이죠. 그런 R1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D1은 되겠죠. 그러면 D2는요. 여기서 전에 D1이 정의됐다면 D1과 시그마의 합집합의 클로저로 만들 수 있다. 다시 말하면 D1도 시그마에 포함시켜서 그것들의 조합으로 만들 수 있는 스트링이다. 다시 말하면 D2를 만들 때는 알파벳뿐만 아니라 앞에서 정의된 정의를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아주 효율적으로 우리가 정규식을 만들 수가 있다. 예를 들어보자. 지금 식별자하고 넘버라고 하는 토큰을 이 정규 정의를 이용해서 해보자. 이런 얘기죠. 여기서 A, O어, B, O에서 Z까지 대문자, 소문자를 전부 다 O어로 해서 정규식을 만들고 그거 이름을 레터라고 하자. 자, 어떻습니까? 의미가 잘 통하죠? 레터, 문자죠? 자, 그러면 이 정규식의 의미는 뭐예요? 랭귀지의 의미는 A, 이런 얘기죠. 다시 말하면 대문자, 소문자의 원소를 갖는 집합이죠. 그래서 이 레터라고 하는 정규식은 대문자, 소문자를 문자로 하는 언어를 의미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디지트도 같은 방식으로 정의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아이덴티파이어는 우리가 알고 있죠. 제일 앞에 문자가 나와야 되고요. 그 뒤에 문자와 숫자의 조합으로 나오면 된다고 그랬죠.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문자와 숫자의 집합이 되겠죠. 그것의 클로저니까 문자와 숫자로 만들 수 있는 모든 스트링의 집합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 스트링 앞에 문자가 연접이 된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우리가 변수명을 만드는 규칙, 그것을 정규식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에 디지트 클로저. 디지트 클로저는 뭡니까? 디지트는 0부터 9고 그거의 클로저는 뭐가 되죠? 엡실론, 0, 1, 9, 0, 0, 0 이렇게 되겠죠. 거기다가 디지트를 앞에다 디지트를 연접시킨다. 그러면 첫 번째 글자는 무조건 0서부터 9일 거고 그 뒤는 이것들의 전부 다 어떤 것이 있어도 상관없겠죠. 그걸 뭐예요? 우리가 정수라고 하죠. 정수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0, 1, 2, 3, 4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수의 조합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옵셔널 프랙션. 점하고 디지트가 나오거나 또는 아무것도 없거나 그런 얘기죠. 자, 이 정규식의 의미는 점이 나오고 그 뒤에
디지트가 나온다니까 정수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는 5라는 얘기니까 엡실론일 수도 있고 점 정수가 나오는 점 2, 점 0, 점 11 뭐 이런 것들 모든 것이 바로 점 디지트가 될 겁니다. 엡실론이 있고요. 자, 이것들을 옵셔널 플렉션으로 정의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옵셔널 플렉션은 엡실론일 수도 있고 점 0일 수도 있고 점 00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다음에 옵셔널 프랙션. 이건 뭘 정의한 겁니까? 앞에 2가 나오고요. 2라는 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나 또는 마이너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디지트, 정수가 나오고 또는 엡실론, 아무것도 없을 수 있고 이거의 랭귀지는 뭐가 됩니까? 2 플러스 1 되겠죠. 그죠? 2가 나오고 플러스가 나오고 디지트가 나오고 또는 2 마이너스 10도 되겠죠. 또는 아무것도 없을 수 있다는 거고요. 이것도 옵셔널 프랙션이고요. 자, 넘버의 정의 어떻게 했나요? 디지트가 나오고요. 정수가 나오고요. 옵셔널 프랙션, 점 5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거고 뒤에는 점 2에 플러스 1 이런 것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앞에 정수는 무조건 나옵니다. 얘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자, 그래서 모든 정수, 실수, 과학지수까지를 다 포함하는 레귤러 익스프레션을 표현한 겁니다. 자, 넘은 뭐라고요? 정수일 수도 있고요. 정수 뒤에 점 뒤에 정수가 나오는 실수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과학지수가 나올 수도 있고요. 자,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숫자는 다 넘이라고 하는 정규식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레터는 문자열을 정의한 거고요. 디지트는 0서부터 9까지 디지트. 아이디는 식별자. 문자가 나오고 그 뒤에 문자나 숫자가 나오는 모든 스트링의 집합. 자, 디지트의 의미는 뭐예요? 디지트니까 여기다가 모든 엡실론을 포함한 모든 정수에다가 앞에 디지트를 나오니까 그냥 정수가 되겠죠. 옵셔널 프랙션. 점과 정수가 나오거나 없거나. 옵셔널 익스프레션. 앞에 2가 나오고 플러스나 마이너스가 나오고 정수가 나오고 또는 엡실론. 그래서 넘버는 이렇게 하면 모든 숫자가 된다. 그래서 디짓 아이디 정의 그 다음에 넘버를 정의한 그런 예제가 되겠습니다. 정규식을 이용해서 표현하면 이와 같이 할 수 있다.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잘 기억해 두십시오. 자, 다음에는 이 짝수라고 하는 짝수라고 하는 언어에 대해서 어떻게 기술하느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제일 앞에 플러스나 마이너스나 엡실론이 나오고 그 뒤에는 0서부터 9까지의 클로즈가 나옵니다. 엡실론도 포함한 모든 정수가 되겠죠. 그리고 그 뒤에는 0, 2, 4, 6, 8이 나온다. 자, 이것이 정규식입니다. 이 정규식의 의미는 뭐가 될까요? 가장 간단하게 플러스가 하나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뭐가 나올 수 있어요? 0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뒤에 0이 나오면 이거겠죠. 그죠? 여기서 만약에 마이너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 10, 10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뒤에는 2가 나온다. 그럼 102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자, 끄트머리는 무조건 0, 1, 2, 3, 4, 0, 2, 4, 6, 8이라고 하는 숫자가 심볼이 붙어야 되고 앞에는 플러스가 나오고 플러스나 마이너스나 없어도 상관없고 뒤에는 정수가 나와야 된다. 자, 이렇게 되면 모든 뭡니까? 모든 가능한 짝수를 다 표현했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이것을 이제 정규식을 위해서 표현해보자. 자,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를 사인이라고 정의했습니다.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를 사인이라는 레귤러 데피니션으로 정의를 했어요. 그 다음에 사인 오어 엡실론, 옵셔널 사인. 뭐예요? 사인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 수도 있고 엡실론이 없을 수도 있다. 랭귀지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죠. 디지트 0부터 9. 이븐 디지트 짝수는 0, 2, 4, 6, 8. 자, 그럼 이븐 넘버라고 하는
요 even number라고 하는 언어에 대한 정규식은 제일 앞에 이렇게 옵셔널 사인 나오고 digit closure에서 정수가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even digit가 나오고 even digit 0, 1, 2, 3, 4, 5, 6, 8이죠. 자, 이렇게 하면 요 even number라고 하는 regular expression은 그거의 랭귀지는 뭐가 됩니까? 짝수가 되겠죠. 자, 2도 됩니까? 되죠.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 엡실론이 돼 있고 디지트에도 엡실론이 되고 2분에서 2만 붙으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even 넘버라고 하는 그 정규식을 정의할 수 있다. 항상 정규식을 정의하면 뭐를 생각해야 된다? 랭귀지를 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규식은 뭐예요? 랭귀지에 정의된 모든 스트링의 집합을 정규식이라고 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조금 전에 했던 이런 것들은요, 캐릭터 클래스라고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5월을 계속 나열하는 것은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캐릭터 대문자를 이용해서 캐릭터 클래스 정의해도 똑같은 의미가 됩니다. 다음에 이 얘기는 또 이렇게 레인지라고 하는 표현으로 가능합니다. 캐릭터 안에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또 연속되지 않은 것인 경우는 이렇게 당연히 표현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까 뭐였습니까? 이렇게 사인 엡실론은요, 이렇게 이거는 물음표를 표시하면 이것은 O 엡실론이 들어간 거 똑같다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이렇게 캐릭터 집합, 그 다음에 레인지를 사용하면 효율적으로 정규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보시면 몇 가지 예를 봅시다. C 언어에서 말하는 식별자 variable name 조금 전에 나왔던 것인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정의를 해보십시오. 정규 정의를 이용해서 한번 정의를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숫자 조금 전에 나왔던 거 여러분들이 한번 안 보고 만들 수 있도록 주민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이런 패턴을 정규식으로 정의를 해보십시오. 이것은 중간고사 시험 문제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컴파일러의 렉시칼 애널리시스 어휘 분석기 과정을 오늘은 공부를 해봤습니다. 어휘 분석기 중에서 어휘 분석기 역할을, 그 다음에 입력 버퍼, 그 다음에 토큰의 명세, 정규식으로 토큰들을 어떻게 기술하는지 방법을 공부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기술된 토큰들을 인식하는 방법을 공부를 할 것입니다. 인식한다는 얘기는 드디어 토큰을 찾아내는 프로그램이라는 얘기 있죠. 그 알고리즘이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천이도로 인식하는 방법, 어휘 분석기 생성기로 인식하는 방법을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